영화 트루먼 쇼의 첫 장면, 여느 때처럼 평범한 하루를 시작하던 트루먼의 머리 위로 이상한 기계 장치 하나가 떨어집니다. 마치 방송국 무대 조명처럼 보이는 장치에는 커다랗게 시리우스라고 휘갈겨 쓴 글씨가 붙어있지요. 트루먼이 사는 거대한 세트장 천장에서 밤하늘의 별 시리우스 역할을 하던 조명이 떨어진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이집트 사람들에게 나일강의 범람 시기를 알려주고 밤하늘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별 시리우스는 이제 트루먼에게도 새로운 진실을 가리키는 최초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아주 거대한 이 우주라는 세트장에서 별빛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트루먼과 같은 신세일지도 모릅니다. 오래전부터 기다렸지만 아직 우리의 눈동자에 닿지 못한 아주 애틋한 별빛이 남아있죠. 바로 우주 최초의 별, 우주 역사상 처음으로 빛났을 첫 번째 별빛입니다. 오래전 암흑만이 가득했던 우주엔 언제부턴가 하나 둘 별빛이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천문학에선 이러한 별을 파퓰레이션 3스타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 실체를 직접 본 적은 없었죠. 아니,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우린 이미 너무나 유명한 현장에서 그토록 찾고 싶었던 최초의 별 팝 3스타의 모습을 쭉 바라보고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주먼지의 현자타임즈, 어쩌면 이미 우리가 발견했을지도 모르는 최초의 별 팝 3스타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천문학에선 별의 세대를 크게 파퓰레이션 1과 2로 구분합니다. 태양과 주변의 젊은 별들은 파퓰레이션 1 별이죠. 태양보다 더 나이가 많은 약 100억 년 정도 된 별은 파퓰레이션 2 별입니다. 별의 세대는 별이 품고 있는 무거운 중원소 함량으로 구분하는데요. 세대를 거듭하면서 별은 더 무거운 원소를 우주에 남기고 떠납니다. 아직 중원소가 많지 않았던 과거에 태어난 나이가 많은 별은 중원소 함량은 적은 반면 우주에 더 많은 중원소가 퍼지고 나서 뒤늦게 태어난 어린 별들은 더 많은 중원소를 품고 있죠. 팝2 별은 오늘날 관측할 수 있는 구상성단에 많이 모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조차 우주 최초의 별은 아니죠. 그보다 더 앞서서 진정한 첫 번째 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팝2보다 더 앞선 팝3스타라고 부르죠. 이 별들은 빅뱅 직후 처음 태어난 별이었을 겁니다. 정말 수소와 헬륨을 제외한 다른 중원소가 전혀 없는 시절에 만들어졌겠죠. 따라서 중원소 함량이 완벽하게 제로인 별이어야 합니다. 아직까지 이러한 별이 실제 관측으로 확인된 적은 없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팝3스타는 너무 질량이 무거운 나머지 안정적으로 빛날 수 있는 기간이 아주 짧기 때문입니다. 우주의 나이에 비하면 턱없이 짧은 찰나의 순간 잠시 빛나다가 곧바로 사라졌을 겁니다. 지금에 와서 아무리 먼 우주를 뒤져봐도 살아생전 팝3의 모습을 직접 볼 기회는 아주 적겠지요. 최근 들어 간간히 팝3스타에 버금가는 별이 발견되곤 합니다. 하지만 그래봤자 중원소 함량이 비교적 적은 별에 불과하죠. 정말 완벽하게 중원소를 전혀 품고 있지 않은 진정한 팝3스타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설령 있더라도 아주 먼 거리에 떨어져 있겠죠. 따라서 개별 별빛 하나를 보는 건 더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면 팝3스타만 우글우글 모여있는 아주 머나먼 최초의 은하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우주 끝자락에서 발견한 대표적인 은하 GNG11이 있습니다. 허블 우주망원경이 세운 가장 먼 은하 기록 중에 하나죠. 최근 제임스 웹은 더 자세하게 이곳을 관측했습니다. 이 은하는 빅뱅 이후 우주가 고작 4억 년밖에 지나지 않았을 때의 아주 어린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데요. 이른바 우주에 아무런 별도 은하도 빛나지 못했을 거라 생각하는 암흑시대의 경계에 걸쳐 있죠. 그런데 이 현장엔 또 다른 놀라운 존재가 숨어 있었습니다. 너무 흐릿해서 놓치기 쉬운 아주 작은 얼룩이 GNG11 은하 바로 옆에 나타났죠. 제임스 웹이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더 긴 적외선을 관측한 덕분에 이제서야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작은 얼룩에선 금속 성분이 있다면 보였어야 할 금속선의 흔적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강한 헬륨2 라인의 방출선이 나타났죠. 탄소나 질소와 같은 금속은 거의 없고 오로지 이온화한 헬륨만 아주 많이 있다는 뜻입니다. 헬륨이 이온화하려면
상당히 뜨거운 온도가 필요합니다. 이곳은 아마 적어도 10만 켈빈 넘는 아주 뜨거운 온도로 헬륨이 한꺼번에 이온화되고 있을 거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순수한 뜨겁게 이온화된 헬륨만 가득한 건 정확히 팝3 스타의 별빛에서 기대할 수 있는 특징과 일치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후 추가 관측을 통해 정확히 똑같은 얼룩에서 이온화된 헬륨 말고도 수소의 흔적까지 검출했죠. 이건 확실히 분명 한 자리에서 금속의 흔적은 전혀 없고 오로지 수소와 헬륨만 모여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욱더 팝3 스타의 가능성을 의심하게 만들죠. 이 수상한 현장이 바로 옆에 인접한 GN-G11 은하와 비슷한 거리에 있다고 가정하면 이 얼룩은 중심의 은하로부터 대략 3000광년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습니다.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얼룩은 크게 두 덩어리로 구분됩니다. 각각 C1과 C2라고 부르는데요. 그 중에서 C1은 정말 그 어떤 금속 성분의 흔적도 보이지 않는 아주 순수한 수소와 헬륨 덩어리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곳엔 아주 순수한 팝3 스타가 모여있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죠. 반면 C2는 상대적으로 다른 무거운 원소가 조금 오염되어 있습니다. 바로 직전에 벌어진 초신성 폭발의 영향일 수도 있죠. 정리하자면 이 얼룩은 순수하게 팝3 스타만 모여있는 성단일 수 있습니다. 그 주변에 이제 막 초신성 폭발이 벌어지고 금속 성분의 때가 묻으면서 연이어 그 현장에서 다음 세대 팝2 스타가 탄생하고 있는 현장이라고도 볼 수 있죠. 우주 역사상 첫 번째 세대의 별에서 바로 그 직계 세대로 넘어가는 우주 최초의 세대 교체 현장일 수도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이 놀라운 얼룩에 그리스 신화 속 젊음을 상징하는 신의 이름 헤베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죠. GN-G11 은하는 우주 초기의 은하이지만 중심에 블랙홀도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블랙홀만의 에너지로는 덩치에 비해서 너무 지나치게 밝아 보이는 GN-G11의 모습을 완벽하게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 은하에선 진화 단계를 다 거치고 죽음을 앞둔 무겁고 밝은 별도 섞여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렇다면 이미 상당히 금속 성분들의 오염도 선명하게 나타났어야 합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죠. 결국 이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건 GN-G11 은하에도 상당히 많은 순수하고 눈부신 팝3 스타가 모여있다고 보는 겁니다. 희미하지만 강렬한 헤베의 얼룩 속 빛을 분석한 결과 이곳엔 대체로 태양 질량의 10배에서 100배 사이 무거운 별이 더 많이 모여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측된 헤베의 스펙트럼과 빛의 특징을 설명하려면 가벼운 별에 비해서 무거운 별이 더 많이 모여있어야 하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팝3 스타의 모습과 상당히 일치합니다. 태초의 별은 지금보다 훨씬 무거운 질량을 갖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별의 수명은 아주 짧아졌죠. 이렇게 강렬한 태초의 별빛은 주변 우주 공간의 수소 구름을 순식간에 이온화시켰을 겁니다. 헤베의 얼룩에 나타난 이온화된 수소와 헬륨의 방출선은 그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하죠. 이렇게 우주가 통째로 이온화되면서 모든 원자가 깨지고 우주가 한 차례 투명한 시기를 보냈습니다. 이 시기를 빅뱅 직후 재이온화 시기라고 하죠. 만약 이번에 발견된 헤베의 얼룩이 정말 팝3 스타가 모여있는 우주 첫 세대의 성단이 맞다면 드디어 재이온화 시기의 그 현장 자체를 직접 바라본 첫 번째 사례가 될지도 모릅니다. 말 그대로 우주의 어둠이 끝나고 본격적인 빛의 세대로 접어드는 그 문턱의 시대, 우주의 새벽을 본 거죠. 이처럼 머리 위에는 수많은 우주의 비밀과 이야기를 간직한 다양한 빛들이 우리를 향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중엔 우리가 충분히 맨눈으로도 볼 수 있는 아주 가깝고 밝은 별들도 많이 숨어 있죠. 오늘은 특별히 이 머리 위에 떠 있는 별빛을 바라보며 우주의 이야기를 추억할 수 있는 저의 따끈따끈한 신간 지구인에게 별로부터를 소개합니다. 우리가 맨눈으로 볼 수 있는 아주 익숙한 별들, 오리온 자리의 베텔기우스, 전갈 자리의 안타레스, 이런 별들 하면 흔히 별자리 신화 정도의 이야기를 떠올릴 텐데요. 하지만 사실 천문학자들은 그런 이야기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대신 별빛 자체가 품고 있는 우주의 비밀, 몽상가들의 위대한 발견, 그리고 별빛이 우리 인간의 역사에 남기고 간 수많은 영감과 흔적을 떠올리지요. 대체 우리는 왜 이렇게 오랫동안 별빛을 바라볼까요? 몇 년 전 한 인터뷰에서 별을 왜 바라봐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한 적이 있습니다. 수백 수천 광년을 날아온 별빛이 그 누구의 눈동자에도 닿지 못한다면 그 별빛은 얼마나 서운할까요? 라고 말이죠. 역사상 처음 망원경으로 직접 별을 보고 우주의 비밀에 다가섰던 천문학자 갈릴레이는 자신의
자신의 발견을 담은 책에 이런 멋진 제목을 붙였습니다. 시데레우스 눈치우스. 직역하자면 별의 소식을 전한다는 뜻이죠. 이번 제 신간 지구인에게 별로부터 역시 바로 저 별들이 우리 인간을 향해 붙여준 편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머리 위에 밝게 빛나는 12개의 별이 전해주는 138억 년 우주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이번 제 따끈한 신간 지구인에게 별로부터의 페이지를 넘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우주먼지의 현자타임즈,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우주먼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